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들의 부적절한 입사 지원서 때문에 김진국 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번 대선에 유독 공정에 대한 가치 여기에 주목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거와 결부가 돼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5번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그 사퇴를 수용한 거 보면 대통령이요. 예. 그 보면 얼만큼 이 사안이 엄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실제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대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화두, 공정이라는 담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아주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수용하고 바로 교체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신혁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내용이 뭐 나이가 꽤 30살 된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좀 아직도 이런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내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여러 군데 써놨다 그러고 또 많은 도움을 주겠다 아버지에게 잘 말해서 이 기업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부모 되는 그 김진국 수석이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 참 뭐랄까 이게 참 요즘 들어서 특히나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정도라면 집안에서 좀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찌됐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시는 대로 엄청난 자리잖아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전부 다 대통령 참모조 중에서 민정수석이 가장 사실은 집행권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힘이 센 조직이에요. 우리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수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뭐랄까 오래된 이야기로 뭐 수신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런 자리 특히 민정수석 정도 자리에는 먼저 자기들 좀 사양하는 게 맞았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 수석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이런 아들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고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 좀 불안 강박 증세로 치료를 받았을 정도 하니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번째 민정수석과 이런 식으로 낙마한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2번이나 하신 분이지만 민정수석 잔혹사라 할 만하다.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목소리를 하나 듣고 올 텐데 지금 정치권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간의 충돌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름대로 공보단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요구였고 그에 대해서 또 조수진 최고위원은 뭐 좀 자신 입장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이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논쟁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되지 않느냐, 뭐 그것을 하나의 결정의 그 척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어쨌든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좋지. 어떤 언론에서는 이걸 뭐 적전분열이라 또는 뭐 오월 동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어제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기자들에게 보냈다라면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다 이렇게 좀 날을 세웠습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제 거치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갈등은 지난 10월에 이제 곽상도 의원 제명과 관련해서도 있었잖아요.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문제는 돌발적인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마침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가까운 사람, 같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과 통화를 해서 진짜 4시에 기자회견에서 사퇴하냐? 분명히 사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사퇴하냐? 물어보니까는 선대위가 300명이나 되는 선대위에서 메모드급이라 그러면서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도대체. 그리고 김건희 씨 대응 문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유다 그랬는데 뭐 오늘 이제 뭐 4시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30분 동안 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메모드급 선대위라 그랬을 때 실제로 보면요. 지금 김종인, 또 김병준, 또 누굽니까? 김한길, 또 MB 때 했던 임태희, 또 권선동, 이 정치를 아시는 분도 이분들의 컬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선대위가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전공교체라는 부분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거기에 편승해서 관철시키려고 선대위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과 우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번에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뭐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의 선대위에서는 제대로 선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 문제 이런 걸로 촉발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의원께서는 이 사안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정치주의 선대위 체제로 말하면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과 공보단장 간의 갈등인데 이 본질은 뭐냐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문제예요. 좀 더 냉정히 보면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뭐 고성을 지르고 싸웠다는 이런 부분보다 제 눈길을 끈 것은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의 전원이라고 말을 전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니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왜 원내에서 의원들이 왜 안 도와주느냐, 많이 안 도와주냐. 후보로서는 당에 대한 섭섭함을 조수진 최고위원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동선대위에 뭐라고 대응했냐면 그게 앞서서 윤핵관이라는 말이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공보단장으로서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쪽 말을 듣습니까? 그쪽이라 하면 이 대표 당신 말을 왜 듣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들을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후보 말밖에 안 듣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울산에서 한 20일 전입니까? 그래도 봉합하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 내재돼 있는 우리 제3자들은 못 봤지만 당 내부에서 내재해 있던 갈등, 다시 말하면 김종인, 이준석 때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의 또 다른 핵심들 요 갈등이 표면화된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은 특히나 이제 내년에 정권 교체를 정말 희구하는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정말 둘 다 뭐 잘잘못을 누가 많고 적고 누가 더 먼저 시작했느냐 따질 것도 없이 굉장한 회초리를 들 만한 일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4시 잠시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거취 등을 포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유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서는 이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이 선대위가 흘러가게 될지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조수진 단장이 사과를 하면 그리고 오해가 풀리면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던데 과연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18일 울산 가서 이제 그 술자리에서 같이 얘기해갖고 봉합해서 다시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게 봉합이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모르는 건지 아는데도 그냥
놔두는 것인지 제가 그 정치적 수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조수진 의원과 그 갈등을 빚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내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퉁쳐버렸단 말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당내의 이견과 갈등과 그리고 어떻게 선대위가 굴러갈 것이라는 체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연합뉴스 보니까는 조수진 최고가 직접 가서 사과한다 그랬으니까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퉁쳐버려요. 참 이러한 자세가 저는 글쎄요, 이 정치 위기 관리 능력 문제라든가 정치를 풀어가는 능력에 있어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건희 씨에 대한 대응 문제인데 사실상 뭐 조수진 최고가 윤석열 후보의 말을 빌려서 당에서 왜 안 도와주냐 그랬다는데 김건희 씨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당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본인에 대한 문제잖아요.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제3자가 한만 얘기해봐야 한계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지면서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이 문제가 좀 풀릴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언론사 인터뷰 이후엔 전혀 나오지도 않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느냐고 또 퉁쳐서 사과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나 다른 당내에서 좀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골든크로스는 일어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 도대체 막을 길이 없다. 예. 또 한마디만 말씀. 밖에서 또 홍준표 후보는 또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후보 교체에도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혼란한 상황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러한 귀결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제 이게 지금 앵커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두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말씀하신 이 사안의 중대성과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간의 갈등의 양태와 정도에 대해서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조수진 최고가 찾아가 사과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마음을 돌릴 거야라고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미 이준석 대표의 마음은 굳어진 걸로 보이는 4시에 뭐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목에서 어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 땅을 치고 할 때 이 대표 잠시만 나가지 말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조수진 최고한테 사과하시오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른이 이때는 연륜과 관록과 정치적 권위잖아요. 예. 그 힘으로써 정리를 해냈어야 된다. 근데 요새는 아예 어찌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걱정될 정도.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할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과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내려놓겠다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상처나 선거 전략 문제 이런 거 따지고 본다면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준석 상임 선대위원장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어찌됐건 조수진 최고위원회예요. 그는 개선의 집행 명령이나 체계상 이 어떻게 보면 전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선대위 조직을 완전히 행여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이 젊다고 대표의 정치적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수진 최고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준석 대표도 꼭 이런 식으로 당내에 파열음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에 대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그런 안타까움은 본인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당내 갈등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윤 후보가 살짝 의견 충돌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네거티브 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 연일 지금 여야에서 이 네거티브 전략이 이제 대선 정국을 가져가자 자제하자라는 분위기가 각 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네거티브 중단을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후보가 바람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좀 당장 네거티브 중단은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에 좀 단순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거티브 중단하자는 얘기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김건희 씨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 공격 그만해라. 당연히 공격하면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으로 김건희 씨를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지금
하여튼 언론에서 제기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 거의 조작적 논란과 의혹이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근거 있게 해명된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언론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 문제를 지금 복시킬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해명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김건희 씨라는 배우자가 예. 굉장히 또 그 배우자의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에 투영되고, 또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후보다 이렇게 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건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김건희 씨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진전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왜 투명하게 잘못했으면 말이야. 사람이 살아오다가 자기 삶에서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잘못도 생길 수 있으면은 솔직하게 국민 선출한 투표권이 진행되는 선거잖아요. 그럼 그걸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런 밝히고 그 다음에 선택은 국민들이 하게 해야 되는 거라거든요.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이 제기한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거 자신 있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저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그 굉장히 고단수 전략도 훌륭하고 네거티브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 바로 선거전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도 연결돼서 말하자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방어를 왜 당에서 잘 안 해주고 저쪽에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 측의 아들 문제는 윤 후보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별로 공격을 안 하는 이 지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게 정치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저 부분이 저는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나와서 사과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김건희 씨의 굉장히 지금 과대 포장이라든지 부풀리기 이런 거 충분하게 문제가 되죠. 하지만 무슨 졸업 증명서를 위조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그 위조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장을 위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빙 서류로 있는 그대로 냈지만 이력서에 쓰기를 좋아 보이고 더 세 보이고 이런 부분으로 써냈단 말이에요. 이게 과장과 있을지언정 날조나 위조나 아니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윤 후보 쪽에서는 왜 이런 대목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당에서 왜 커버 안 해주냐. 근데 그 지금 당장 네거티브 중단하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저쪽을 공격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결코 잘한 짓이 아니죠. 뭐 지탄 받아야 되고 문제가 심각한 거지만 바로 그 다음날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구차한 변명도 안 하고 아들 교육시키고 사법 처리 받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3일 있다가 퉁쳐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 김건희 씨는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부분인데 뭐 제가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부분이 사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과의 진정성 그리고 이 차이 이 부분에서 짚어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지시와 당부에 따라서 당 선대위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뭐 고소 고발 하기로 했던 걸 다 없애버려서 안 한다고 아예 공표를 했는데 그러면 진짜 뭐가 소리도 고장 난명이라고 이렇게 맞닿아야 소리가 나는데 민주당에서는 다 해놓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런 이제 김병기 의원의 말입니다만 아직 검증도 시작 안 했는데 엄살 피우냐 이런 식이라면 한쪽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우리가 네거티브 우리만 중단해야 되는데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 이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 자체도 비현실적이 된다는 그 지점도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어제 가장 좀 화제를 받았던 분이죠. 90년대생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 직속기구죠.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를 했는데 뭐 그간의 이력들이 있어서인지 당 안팎에서 여전히 좀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것도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첨예한 갈등 요소 중에 하나 아니에요. 페미니즘도 이대나 미니대 문제. 근데 이것을 그러면은 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러한 좀 성찰적 자세에서 기성세대라 그러면은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물론 김한길 씨가 이렇게 해서 뭐 영입했다 그러는데 당내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대남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신지혜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페미니즘에 상당히 전형적인 그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럼 당내 두 사람 있다. 그럼 그게 해결하는 겁니까? 당내에서 서로 간에 충돌하라는 얘기죠. 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사퇴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내용이 뭔지를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은 성찰적 자세로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이쪽도 표가 있고 저쪽도 표가 있고 같이 당내에서 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통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고 오직 그냥 표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신지혜 씨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려점과 당내 분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우려점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신지혜 씨가 들어가 있는 조직이 당내 선대위가 아니고 선대위와 병렬적으로 돼 있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조직에 수석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넘버 2로 영입이 된 거죠. 저는 뭐 의미 있는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 지점이에요. 첫째는 국민의힘에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 현재 봐서는 신지혜 씨가 3년 전인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도 봤어요. 최초의 페미니스트 후보라는 걸 타이틀로 들고 나왔을 정도인데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순응도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보면 접수 정도가 아직도 굉장히 얕은 정도란 말이에요. 당에서 이질적인 거예요. 아직은 페미니즘이라는 요소 자체가 특히나 전투적이고 굉장한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당내의 정체성과 맞느냐는 의문을 남아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선거 전략으로 보더라도 이 지점에서 2030의 여성들이 신지혜 씨를 영입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을 보여줄까라는 대목에서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해온 대로 2030의 남성들을 먼저 잡고 넓혀가는 형식으로 하면 몰라도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예요. 캐치올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중도와 모든 것을 철학과 진영의 구분 없이 넓게 한번 해보자는 나름대로 광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현실로 특히나 선거를 80여일 앞에 두고 그렇게 한가한 게 비치는 이 대목인 어떻게 특히 2030 여성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랑 정부가요, 세금 감면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유세를 또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또 검토하면서 이게 대선 앞두고 있으면서 모든 정책들 이런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이 1년 유예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서 또 이것이 또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예. 그러한 우리가 다른 발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국민의 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요구와 어떤 요청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했던 이러한 어떤 조세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현실에 맞게 또 시장에 맞게 또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개선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나가요. 특히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공시가격 올릴 때마다 그런 우려가 사실상 있었어요. 이것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올렸습니까? 예. 부동산 정책 잘못돼서 그렇게 급등해서 한 다음에 건강보험료 더 내야죠, 세금 더 내야죠. 그럼 당연히 예를 들면 거기 일가구 1주택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내?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퇴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라는 거야 이 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선거를 틈타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니까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인다. 이러한 적극적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후보는 유연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뭐 정책적 혼란이다 이런 비판들 계속 이어지는데요. 정책적 혼란이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철저하게 서울 선거용이에요. 대한민국 특별시, 서울특별시와 내년 대통령 선거용의 핵심이 서울시라고 보고 서울 시민의 상당수를 겨냥한 감세 카드예요. 꼼수 감세 카드죠. 왜냐면 내년 2022년도에 재산세를 내려고 그러면 종부세를 기준 계산해야 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니까 어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어떻게 되냐고. 22년을 넘어간다 치고 2023년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왜 올랐습니까? 공시지가를 시세에 가깝게 올린 이유. 공시지가 현실을 어려고 지금 70몇 %인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90%까지 올리겠다는 이 정부가 발표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매물이 왜 안 나와요? 매물 유도한다는 이유로 보이스를 또 무리하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매물을 보이스를 올리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쫄려서 아파트를 주택을 내놓을 거라는 이유로 올려놓고 네. 이제 와서 선거에 딱 내년도 3월 달이면 그 고지서가 날라온 날이에요. 여기 맞춰가서 했다는 것은 어찌됐건 뭐 온 국민이 아는 이야기다. 세금 깎아주는 걸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이다. 딱 예.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